40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사오던 그 밥솥이 어떻게 자취를 감췄고, 반대로 이름조차 없던 한국의 작은 하청 공장이 어떻게 30개가 넘는 나라의 부엌을 점령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삼성도, LG도, 대우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남의 상표만 붙여 밥솥을 조립하던 간판에 자기 이름 한 글자 새겨본 적 없는 지방의 작은 공장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주방에 있는 그 밥솥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시계를 1980년대 초반으로 돌려봅시다. 그 시절 일본 여행이나 출장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누군가 일본에 다녀온다고 하면 친척, 이웃, 직장 동료까지 부탁 목록이 줄줄이 쌓였습니다. 그 목록의 맨 윗줄에 언제나 올라와 있던 게 바로 코끼리표 전기밥솥이었어요. 오죽했으면 1983년 부산의 한 주부 모임에서 일본 단체 관광을 다녀오면서 코끼리 밥솥을 무더기로 사온 일이 신문 사회면을 도배하고 국회까지 시끄러워졌을 정도였습니다. 이른바 코끼리 밥솥 사건이었죠. 당시 조지루 씨는 세계 최초로 마이컴, 그러니까 전자제어 방식을 밥솥에 심어 넣은 회사였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온도를 알아서 잘게 쪼개 조절하는 기술이었어요. 그때 한국 밥솥으로 밥을 지으면 아래는 타고 위는 설익는 일이 흔했는데 코끼리표는 그런 문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살아있었죠. 한국 주부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한국 대기업들도 넋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 모두 자체 개발팀을 꾸리고 일본 밥솥을 뜯어보고 조립해보고 다시 뜯어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국산 밥솥도 시장에 계속 나왔어요. 저가형에서는 가격을 무기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도 했죠. 그런데 딱 한 지점, 한국 대기업들이 끝내 넘지 못한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시장이었어요. 혼수품으로, 명절 선물로, 어른 생신 선물로 밥솥을 고를 때 사람들은 여전히 코끼리표를 찾았습니다. 제대로 된 밥솥은 일본 제품이라는 인식이 도무지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기업들의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뒤편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자리 잡은 이름도 낯선 성광전자라는 회사였어요. 1978년 구자신이라는 사람이 부산 동래구 부곡동에 세운 작은 회사였습니다. 이 공장의 정체는 금성사, 그러니까 지금의 LG전자의 밥솥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였어요. 성광전자에는 자기 브랜드 제품이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금성사 로고를 붙이고 나중에는 필립스 로고까지 붙여가며 시키는 대로 조립만 했어요. 그렇게 쌓인 누적 생산량이 어느새 1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은 물량이었죠. 하지만 정작 어느 상자에도 성광전자라는 네 글자는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물건만 찍어내던 전형적인 을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1997년 그 무시무시한 IMF 외환 위기가 한반도를 덮쳤어요. 대기업들의 발주가 하루아침에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청이 흔들리니 하청은 말할 것도 없었죠. 성광전자의 매출은 순식간에 이전의 몇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립 라인이 하나둘 멈춰섰고 20년 넘게 밥솥만 만져온 숙련공들의 자리가 사라졌어요. 주변에서는 이미 협력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성광전자도 다음 차례처럼 보였죠. 구자신 사장은 이 절벽 앞에서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남의 이름 뒤에 계속 숨어 있다가 함께 죽느니 차라리 우리 이름을 걸고 정면 승부를 보자는 거였어요. 업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하청 공장이 자체 브랜드 내봐야 반년도 못 버틴다며 말렸습니다. 광고비도 없고 유통망도 없고 인지도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구 사장은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던 아들 구본학에게 SOS를 쳤어요. 아들은 짐을 싸서 곧장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들이 맡은 건 해외 영업이었지만 시작은 초라했어요. 밥솥 2억 개를 들고 매장을 돌아다녔지만 문전박대의 연속이었습니다. 비포네가 비봉보게떼가 방고대를, 이름도 못 들어본 브랜드를 누가 진열대에 올려주겠어요. 그래도 이 부자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20년간 하청으로 쌓아 올린 조립 기술과 연구 인력이었어요. 당시 성광전자는 이미 전체 인력의 상당수가 연구개발에 매달려 있는 회사였습니다.
남들이 아직 평면 도면으로 각진 밥솥을 그리고 있을 때 이들은 입체 설계 프로그램으로 유선형 곡선을 뽑아내고 있었죠. 문제는 그 차이를 소비자들이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름 없는 브랜드의 밥솥은 그냥 이름 없는 밥솥일 뿐이었으니까요. 구본학은 수출로 조금씩 벌어들인 환차익을 아버지가 마련한 자금과 합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금이 약 5억 원이었어요. 부자는 오랜 상의 끝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돈을 전부 광고에 쏟아붓자는 거였어요. 하청 시절이라면 상상도 못할 지출이었습니다.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던 IMF 직후에 이 작은 공장은 정반대의 도박을 걸었던 겁니다. 1998년 4월, 성광전자의 밥솥에 처음으로 새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쿠쿠였어요. 뻐꾸기 시계에서 따온 짧고 리듬감 있는 이름이었죠. 그해 11월에는 텔레비전 광고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광고가 나가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이름 없는 제품을 광고 몇 번 봤다고 구매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승부의 진짜 열쇠는 광고가 아니라 밥솥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쿠쿠가 선택한 무기는 압력이었어요. 사실 압력밥솥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1990년대 초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 전기 압력 보온 밥솥 타이틀을 따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은 시장의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압력밥솥 하면 폭발 사고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거든요. 잘못 쓰면 뚜껑이 날아간다더라, 밸브가 터졌다더라 하는 소문이 한번 돌면 그 브랜드는 부엌에서 영영 퇴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쉽게 손대지 못했어요. 쿠쿠 연구팀이 파고든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압력은 유지하되 안전은 몇 배로 끌어올리자. 말이 쉽지 이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싸움이었어요. 압력을 조금만 올리면 밸브가 못 견뎠고 안전하게 낮추면 밥맛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제품은 시험 단계에서 번번이 튕겨나왔죠. 연구팀은 결국 밸브 자체를 이중구조로 다시 설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없는 실패 끝에 안전하게 고압을 견디는 자체 밸브가 완성됐고 이 기술은 특허로 등록되어 쿠쿠 압력밥솥의 심장이 됐어요.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좋은 기술을 왜 일본은 개발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일본에서 먹는 자포니카 쌀은 원래부터 찰기가 강한 품종입니다. 굳이 고압으로 짓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쫀득해지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조지루시, 타이거 같은 회사들은 온도를 얼마나 섬세하게 조절하느냐, 화력을 얼마나 잘게 쪼개느냐에 매달렸습니다. 밥알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익혀내는 정교함 승부였죠. 이 전략은 일본 국내에서는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문제는 그 완벽함이 딱 일본 열도 안에서만 유효했다는 점이에요. 전 세계 쌀 소비량의 90%는 자포니카가 아니라 인디카입니다. 우리가 안남미라고 부르는 길쭉하고 흩날리는 그 쌀 말이에요. 베트남,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의 부엌에서는 아무리 정교한 화력 제어를 해도 찰진 밥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흩날리는 인디카 쌀을 고압으로 눌러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찹, 알이 서로 달라붙으면서 놀랍게도 찰기가 생겨났습니다. 쿠쿠의 압력 기술이 정확히 이 지점을 찔러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 쿠쿠는 세계 시장을 노리고 만든 게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의 결핍을 정면으로 해결하는 물건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국내 성적표부터 볼까요? 1998년 브랜드를 론칭한 이듬해인 1999년 쿠쿠는 국내 시장 점유율 35%를 기록합니다. 브랜드 나온 지 1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반전. 한때 이 나라 프리미엄 시장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던 조지루시의 국내 점유율은 2000년경에 5%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가득 채우던 그 이름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매대 구석으로 밀려난 거였죠. 여기서 또 하나 상징적인 사건이 겹칩니다. LG전자가 2000년대 중반 전기밥솥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OEM 방식으로 만들던 자사밥솥에서 잇따라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2004년 한 해에만 8,000대가 넘는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LG는 사업 자체를 접기로 결정했어요. 대리점 진열대에서 LG밥솥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한때 LG의 하청으로 밥솥을 대던 그 회사, 쿠쿠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자리바꿈이었죠. 2002년 성광전자는 아예 회사 이름 자체를 쿠쿠전자로 바꿉니다.
더 이상 남의 이름 뒤에 숨은 하청 공장이 아니라는 공식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성공 스토리인데 진짜 승부는 국경 바깥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동남아시아였어요. 쿠쿠가 베트남에 내놓은 트윈 프레셔 모델을 한번 볼까요? 압력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이 제품은 현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베트남 가정에서 흔히 먹던 쌀은 오래 두면 푸석푸석해지는 품종이 많았는데 이 밥솥에 지으면 갓 지은 밥처럼 윤기가 돌았거든요. 한번 써본 사람은 주변에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쿠쿠밥솥은 베트남 결혼 혼수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코끼리표가 그랬듯이 말이죠.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로도 이런 흐름이 번져나갔습니다. 특히 최근 실적을 보면 이 확장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어요. 쿠쿠홀딩스의 수출액은 2023년 3,400억 원대에서 2024년 약 4천억 원, 2025년에도 4천억 원대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쿠홈시스 쪽은 2024년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2025년에는 1조 1천억 원대를 기록했어요. 말레이시아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2015년 진출 이후 꾸준히 자리를 다져오던 쿠쿠의 현지 자회사 쿠쿠 인터내셔널은 2025년 6월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메인마켓에 상장했습니다. 한국 중소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동남아 현지 증시에 정식 상장한 사례로 업계에서 주목받았어요.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은 유통망 확장과 물류 인프라 개선에 투입되고 있고요. 그런데 진짜 예상 밖의 일은 밥을 주식으로 먹지도 않는 나라들에서 벌어졌습니다. 무대는 미국이었어요. 2010년대 후반 미국 주방에는 인스턴트 팟이라는 전기 압력 조리기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찜도, 스튜도, 콩 요리도 만들 수 있다는 이 기계가 미국 가정의 필수품처럼 퍼져나갔죠. 요리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레시피를 올리고 페이스북에는 인스턴트 팟 팬그룹이 수백만 명 규모로 커졌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한국 압력밥솥이 묘한 재발견을 겪게 됩니다. 쿠쿠 같은 한국산 압력밥솥은 원래 밥을 짓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었지만 미국 소비자들 눈에는 그저 또 하나의 고성능 압력 조리기로 보였어요. 실제로 미국 아마존이나 레딧의 사용 후기를 살펴보면 밥 이야기보다 다른 요리 후기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소갈비찜, 비프 스튜, 콩 요리를 인스턴트 팟보다 빨리 만들었다는 후기가 흔했어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 이 현상은 더 뚜렷해집니다. 이 지역에는 원래부터 고기를 오래 끓여 부드럽게 만드는 요리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굴라시, 보르시, 각종 스튜류가 대표적이죠. 전통 방식으로는 몇 시간씩 걸리는 요리를 고압으로 밀폐된 한국 밥솥에 넣으면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완성됐습니다. 겨울이 긴 지역일수록 이 기계에 대한 반응이 더 뜨거웠어요. 밥솥이 아니라 겨울을 나는 조리도구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정작 그 지역 가정 상당수는 쌀밥을 자주 짓지도 않는데도 말이죠. 만든 사람은 이걸 밥솥이라고 불렀지만 쓰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이 기계를 다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밥맛이라는 좁은 틀에만 갇혀 있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확장이었죠. 미국 시장 성과도 숫자로 확인됩니다. 쿠쿠 미국 법인의 2025년 매출은 2020년 대비 약 279% 증가했어요. 5년 만에 거의 4배로 뛴 셈입니다. 기존에는 정수기 중심이었던 미국 사업 구조가 밥솥과 소형 주방 가전으로 다각화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왔죠. 최근에는 태국 현지 유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동남아 확장에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조지루 씨와 타이거는 정말 기술이 부족했던 걸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온도 제어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이 겨냥한 시장의 범위였습니다. 일본 밥솥 업계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갈라파고스화라는 말입니다. 자기만의 환경에서 최적으로 진화한 나머지 정작 바깥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는 현상을 뜻하죠. 일본의 피처폰, 게임기, 그리고 밥솥까지 안에서는 완벽했지만 밖에서는 낯설었던 물건들의 계보가 이 단어 하나로 설명됩니다. 일본 기업들이 인디카 쌀 시장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업계 보고서에도 내부 회의에도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오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실제 제품과 전략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가장 성공한 공식일수록 가장 바꾸기 어려운 법이거든요. 자국 시장에서 완벽한 답을 이미 쥐고 있는데
굳이 그 답을 버리고 낯선 문제로 뛰어들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쿠쿠가 마냥 편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쿠첸 같은 국내 경쟁사가 등장했고, 최근에는 중국계 저가 브랜드들까지 시장을 넘보고 있어요. 국내 밥솥 보급률은 이미 포화 상태고, 교체 주기도 길어서 예전 같은 폭발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싸움에 가까워졌죠. 그럼에도 쿠쿠는 여전히 국내 점유율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밥솥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로 제품군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신형 스팀 식기세척기와 로봇 청소기 같은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종합생활가전 기업으로의 변신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야기를 정리해봅시다. 한때 이 나라 부엌의 프리미엄 자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던 일본 밥솥은 왜 물러났을까요? 답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성공에 너무 완벽하게 갇혀서 세상이 바뀌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반대로 한국의 이름 없던 하청 공장은 어떻게 세계 30여 개국의 부엌으로 들어갔을까요? 대단한 원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원청이 무너지는 파산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이름을 걸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던 거친 쌀의 결핍을 먼저 알아봤기 때문이었어요. 위기와 성공이 이렇게 정반대의 이유로 갈라섰다는 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명품 스펙을 자랑하는 고집보다 현장의 숨은 불편을 찾아내는 실행력이 승부를 갈랐다는 것. 남의 브랜드를 달고 조립만 하던 공장도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읽으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아무리 오래된 거인이라도